거기요 다음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장모님도 오지 않았는데 중학교 학생 한 남자아이가 따로 만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아이는 계속 도망을 치더라고요. 아마도 불만이 있거나 대신 전달해야 할 메시지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눈빛이 나쁜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싫어하는 건 부모 탓이라는데 대부분 스스로 책임을 물고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그건 불공평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떠올랐어요. 그 아이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가 따돌림을 당하고 있어서 너무 괴롭다고 했어요. 그래서 학교 측과 연락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 아이와 시간을 보내면서 어릴 때 따돌림을 당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 아이가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알게 된 건 제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랬군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가장 미운 것은 저였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저는 스스로를 해치려는 마음을 품었죠. 아이들은 여전히 싫어하고 끔찍해요. 그럼 굳이 여기서 왜 봉사활동을 하는 걸까요? 저를 구해준 사람이 이곳과 인연이 있기 때문이죠. 한 번쯤은 만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래요. 정말 좋은 분이네요. 너무 멋지시네요. 우리는 가끔씩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아이들이 중학교에 입학할 즈음에 서로 친해졌고 아내와는 다르지만 어딘가 닮은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 감정을 먼저 눈치챈 것은 다름 아닌 장모님이셨어요. 처음에는 아니라고 화를 내기도 했지만 장모님은 오히려 저를 설득했죠. 성격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지만 속은 깊어 보였어요. 내 딸과는 다르게 시원시원한 것 같고 자네가 먼저 손을 내밀면 난 내 딸을 시집 보내줄 거라고 말씀하셨죠. 장모님, 그런 건 아니라고요. 혹시 애들 때문이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의 얘기입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배신을 한 적이 없어요. 결정 권한은 제 딸에게 있어요. 죽을 때까지 딸에게 좋은 사람 만나게 하고 싶다는 뜻이었어요. 딸이 원하는 대로 하고 있어요. 만약에 딸이 괜찮다고 말하고 있는데 배신이라고 말하면 그건 딸을 모욕하는 것이에요. 이해하시죠? 딸을 속이고 싶지 않아요. 한번 딸을 만나보게 해주세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시도해보니까 놀라운 결과가 있었어요. 그 사람을 싫어하는 아이들조차도 그 사람을 좋아했어요. 나이가 어린 그 사람이 아이가 있는 남자와 결혼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을 다잡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다 결혼을 고민하게 됐어요. 한 번 결혼을 한 후엔 다시 결혼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돈을 벌지 못하고 중학생 아이 둘을 돌봐야 해서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 사람의 응답이 놀림과 같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진심이었고 저는 두려웠어요. 밥을 먹고 아이들과 인사를 나누었을 때도 그 사람이 변한 것 같아서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욱 놀라웠어요. 아이들을 싫어하지 않아요. 초등학교 학생만 싫어하나요? 아니요. 그냥 어린 아이들을 다 싫어해요. 정확히 말하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까지요. 그럼 지금 괜히 노력하고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오빠의 아이들은 뭔가 다르고 좋네요. 저도 신기해요. 어릴 때부터 계속 봐서 그런가 봉사활동 때 몇 번 봤었으니까요. 그 사람 집에서는 당연하게 반대했어요. 아이 둘과 장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남자의 집에 어떤 부모가 반대하지 않을까요? 당연한 거였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생각보다 성격이 있었어요. 머리를 깎아 버리겠다던 부모님, 바로 앞에서 가위를 빼앗아 직접 자르기까지 했어요. 저는 그 상황이 너무 놀라서 결혼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 사람은 계속해서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짐을 싸서 우리 집으로 왔어요.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한테 이렇게 하면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제가 전학을 보내달라고 했을 때 나 약해서 당한 거라고 하시던 분들이었죠. 모든 책임이 저한테 있다고 하시고 제가 따돌림 당할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시던 분들이었어요. 자식만 부모한테 대모들 꽂아요? 이번에 제가 대모들 꽂았으니 비긴 걸로 하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결혼식 없는 결혼을 했어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삶이었지만
내게는 안정할 곳이 생겨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아내님과 닮은 장모님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고 우려했던 아이들도 서서히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전처와는 달리 부드럽거나 따뜻하지 않아도 진심으로 아이들을 대해 주셨습니다. 어머니, 저 초등학교를 좀 갈아주시면 안 될까요? 누가 너를 괴롭히냐고? 그럼 바로 보내줄게. 참지 마.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다른 학교에 다니고 싶어서요. 너 동생 어떻게 해서 그런 거야? 이런저랬던 일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싶어 학교를 옮기고 싶어. 아빠, 그냥 나는 지금 있는 곳이 싫어서 그래요. 그래. 이해해. 다른 학교를 알아볼까? 여보. 안 되고 하면서 돈을 많이 쓰는 게 이해가 안 가. 쌍둥이라도 두 아이는 다르게 커. 그리고 그런 게 아니라 부모가 쌍둥이면 옷이나 점도 계속 하려고 한다. 이건 부모의 욕심이야. 아이들을 엮을 필요는 없어. 그 다음 날에 제발 같은 생일 선물은 살지 마.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너무 많이 똑같은데. 아내는 노력하지 않아도 친한 친구처럼, 이웃 언니처럼 저희 가정에 잘 녹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한 지 반년이 되었을 때 죽은 아내의 생일이 다가왔어요. 그 사람이 없을 때 장모님, 그리고 아이들이 상을 베풀어야 하는데 손으로 그 사람의 제사상을 차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던 중 전에 들은 아내는 참석하게 해주길 원했어요. 처음에는 여행을 다녀오라거나 호텔을 예약해준다는 제안을 했지만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셔서 어쩔 수 없이 허락했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있을 때 아내가 들어오셨어요. 가방을 안방에 놓고 슬픈 표정으로 제사상을 쳐다보시더니 그 사람이라는 사람은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어요. 그렇게 처음 보는 온전인의 모습을 저도 봤습니다. 장모님과 아이들도 놀라서 어리둥절해하며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내가 전처의 제사상 앞으로 기어가셔서 사진을 쥐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왜 여기에 있어요? 언니가 왜 그리세요? 아내가 슬픔 속에서 울먹이며 외쳤을 때 아이들도 하나 둘 울음을 터뜨리며 아래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저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아서 아내의 등을 쓰다듬어 주는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장모님도 곁으로 다가가서 온다던 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아내는 전처의 사진을 향해 떨군 눈물과 함께 눈물을 닦고 닦아내며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마음으로 몸을 웅크리고 사진을 꼭 안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오빠였고 나의 생명의 은인이며 너무 멋진 언니였어요. 내게 살아가는 이유를 주었던 사람이었죠. 고아원에서 기다리던 그 사람이 당신의 은인이라고 말했어요. 아내는 떨리는 눈으로 우리 아이들을 대하며 한 명씩 사랑스럽게 키웠어요. 그리고 손짓으로 내게 다가오라고 했죠. 그리고 아이들을 안아주었어요. 그랬었군요. 그래서 우리를 좋아해 주었구나. 언니와 똑 닮은 눈과 입을 가진 아이들이 맘에 들었던 거구나. 이젠 언니의 얼굴이 희미해지고 있어도 우리를 자랑스럽게 보여준 사진 속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네요. 아내는 자신이 죽기로 결심했을 때 전 날 만났다고 해요. 그때는 아이들과 내게 어려운 시기였고 집에 들어갈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죽을 결심을 한 어린 그 사람을 잡아줬다고 해요. 처음에는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중에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고아원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그리고 나의 이야기까지 말이죠. 만남이 늘어날수록 자신에겐 가족보다 끈끈한 유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언니가 나와 대화할 때 항상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백을 꺼려하는 사람처럼 보였기에 그것에 대해 물어봤더니 제가 나쁜 생각을 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언니는 내게 유일하게 소중한 존재가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림자처럼 사라졌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혹시 그 사람이 아닌가 싶었지만 생각해보면 어느 날 아내가 어떤 동생에 대해 이야기하려 했던 적이 있었더라고요. 그게 아마도 당신이었나 봐요. 당시 나는 너무 바빠서 그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못했는데 언니가 정말 보고 싶다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그 사람은 다시 아이들과 함께 울기 시작했고 장모님도 눈물을 흘렸어요. 나 역시 후회에 몹시 빠져들었죠.
그 이후 우리는 밥을 먹다가 우는 일이 반복되었고 밤새 죽은 그 사람에 대해 얘기했어요. 예전에는 자주 물어보던 아내의 이야기를 하지 않던 아이들도 그를 통해 더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고 나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그녀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어요. 때로는 장모님을 통해, 나를 통해, 그 사람을 통해 그녀의 모습을 하나씩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누군가에게는 미안한 딸, 어느 누군가에게는 천사, 어느 누군가에게는 영웅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지?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너희들을 남겨두고 가셨잖아. 너희 눈 속에 언니가 존재하고 언니의 미소가 여전히 입가에 머물고 있다. 나는 그것을 지킬 거야. 그래도 계속해서 죽은 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제사를 지내고 그런 것이 불편할지도 몰라. 하지만 저에게 있어 오빠의 전 부인이 아닌 제 영웅인 것이란 거요. 언니가 항상 그리웠어. 하지만 지금처럼 얼마든지 곁에 있을 수 있다면 충분해. 모두 언니의 가족이니까 이것이 내게 더 좋은 것 같아. 그 사람의 말에 정말 고마웠어. 그날 이후로 아이들은 그 사람을 새로운 엄마가 아닌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 그 이후로 시간이 흘러서 작은 공장을 열고 사업을 시작했고 잘 아는 기술자들과 함께 2년 만에 자리를 잡았어. 그리고 지금은 이전보다 훨씬 풍요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었어. 돈 때문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성공했어. 그렇게 좀 늦었지만 올해 7월에 제대로 된 결혼식을 올릴 계획을 하고 있어. 이전에 그 사람에게도 항상 미안한 마음이었지만 지금의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그 두 사람에게 여전히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 그렇지만 노력 중이야. 완벽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래. 그렇게 노력하고 있어. 저 이야기를 들어주신 많은 분들께도 저희의 앞으로의 모습을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아가 된 이후로 아이 둘과 함께 가난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매번 위로와 동정을 받았지만 이제는 축복과 행복을 받길 원합니다.